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3,292명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확진자 숫자는 3,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오늘 병상 확보 대책 등 의료 대응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이과 구분 없이 처음으로 치러진 어제 수능은 수학 공통 과목이 상당히 어려웠고 국어와 영어도 까다로웠던 것으로 분석돼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MBN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ARS 여론조사 결과 대선 후보 5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4.4%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특검 실시 여부를 두고선 동시 특검을 찬성하는 의견이 4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원 방식과 대상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당정 갈등을 빚은 재난지원금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조건 없는 특검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사 대상을 넓힌 물타기는 안 된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로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베이징 올림픽을 북미 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출근길에 짙은 안개가 끼고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낮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의 난도에 대해 예년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불수능, 용암수능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체로 작년 수능에 비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문과, 이과를 나누지 않고 통합해 치러진 첫 수능. 모든 학생이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 과목을 푼 뒤 선택 과목을 고르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첫 교시인 국어부터 만만치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국어가 정말 글이 하나도 안 익히고 수학도 너무 어렵고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웠는데 생명과학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평소에 비해서. 체계가 바뀌어 지난해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최대 변수는 역시 수학입니다. 공통 과목이 특히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수학에 취약한 문과생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가 또 다른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지만 EBS 교재와의 직접 연계가 사라지면서 체감 난도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선택 과목에 따라 실제 성적표에 찍히는 표준 점수도 달라질 예정이라 수험생들이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수능 성적은 이의 신청 기간과 정답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10일 발표됩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인 이번 주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면접 논술고사가 치러집니다. 연세대는 내일 면접평가를 진행하고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이 이번 주말 논술고사를 치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경우 권역별 격리자 고사장을 별도 마련했던 지난해와 달리 대학 내 격리자 전용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3,29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500명을 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초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하며 예상했던 수치를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2,688명으로 오늘도 3,000명 안팎의 확산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립 서북병원 주차장에 컨테이너 가건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병원 내 위중증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 만든 임시 음압병동입니다. 현재 서울 지역 응급실의 음압 격리병동 가동률은 78%에 달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음압병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표는 모두 정부 예측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292명으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668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오후 9시까지 2,688명이 신규 확진돼 오늘 0시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 안팎을 보일 전망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500명을 이틀째 넘겼습니다. 방역 당국은 취약시설 중심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 사회 전반 거리두기 강화는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울이나 수도권만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일상회복 시작한 이후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증가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또다시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병상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수도권 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가집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요양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감염이 위중증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병상도 여유가 없어 더는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서울의 병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이곳에는 병상 176개 중 155개가 이미 차 90% 가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요새 퇴원을 하면 거의 빈자리가 나는 대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분주히 움직이는 간호사와 의료진들도 버겁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전원 요청을 하더라도 중증 병상이 서울에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른 병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고대구로병원은 중환자실 병상 16개 중 14개가 차 겨우 2개 남았습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80%를 넘겼고 수도권도 80%에 육박하고 있어서 사실상 병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 부족으로 입원조차 못하고 대기하는 환자만 423명, 일주일 사이 3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돌파 감염이 큰 탓입니다. 60세 이상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연령층에서는 위중증 이행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12월 말에서 1월 정도쯤 되면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돌파 감염이 될. 이 때문에 정부가 추가 접종을 최대한 빨리 서둘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독일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독일의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연구소 발표를 인용해 하루 확진자가 6만 5,371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확산세가 계속되며 벨기에는 재택근무 의무화를, 그리스는 백신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 제한 등 각국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특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만배 씨 등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기한 만료에 맞춰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먼저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고 밝혀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런데 입장을 바꿔 적극적인 특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사가 매우 미진하다 이렇게 현재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하면서 쌍특검도 받아들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특검을 거론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쌍으로 가겠다 하면 가져가라 이 말이.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3인방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전직 기자 배모 씨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배 씨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김 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장동 민간 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확보하는 데 관여한 정모 씨도 소환했는데
사업 초기에 관여한 인물들을 잇따라 부르며 배임 혐의에 대한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는 22일 구속 기간 만료에 맞춰 김 씨와 남 변호사를 기존 뇌물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보이콧이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 사이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모두 발언 이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을 파견하되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방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의회도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홍콩과 티베트, 신장 위구르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담 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실제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종전선언 합의로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에 모멘텀을 삼으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술을 마시는 자리가 늘어서일까요? 음주운전 사고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강원 양구의 한 도로에선 야간 행군을 하던 군인들에게 1톤 트럭이 돌진해 장병 5명이 다쳤는데 1명의 중상입니다.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한 도로입니다. 곳곳에 사이드미러 조각을 비롯해 자동차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유격훈련장 바로 옆에 있는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새벽 3시쯤. 육군 모부대 장병들이 야간 행군 중이었는데 1톤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장병들이 도로 갓길을 따라 일렬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트럭이 돌진했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하사 1명이 중상을 입었고 주위에 있던 소위 1명과 하사 2명, 일병 1명도 다쳐 국군 춘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럭을 운전한 40대 남성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는데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지나쳤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군으로부터 남성의 신병을 넘겨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음주를 해가지고 친 건지 졸음 운전으로 한 건지 그거는 이제 조사해야 할 사안이고요. 피해자가 군인들이 해가지고 먼저 피해자부터 조사를 해야 돼요. 육군 관계자는 중상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이 위독하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트럭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한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비정한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뒤 112에 자수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의 한 아파트 단지로 구급차 2대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곧이어 순찰차가 도착합니다. 그젯밤 8시 반쯤 30대 남성 A씨가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과학수사대 오고 화장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A씨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집으로 끌고 가 베란다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감식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오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혹시 추락할 당시에 흉기로 찔리고 나서 의식이 있었던 상태였을까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 7월 제주에서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각각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 없이 피해자 유족에게 더욱 고통을 안겨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미리 침입 시기와 방법 등을 모의하는 등 범행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다. 검찰은 백광석과 김신남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주택에 침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광석은 동거하던 피해자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한 앙심으로, 김 씨는 백 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을 조를 때 쓰인 허리띠의 유전자 분석 결과 백광석의 지문이 가운데, 김신남의 지문은 양 끝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김신남의 잦은 진술 번복을 근거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범인은 김 씨라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는 친아들이나 다름없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며 사죄했습니다. 김신남은 자신은 범인이면서 목격자인데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면서도 백 씨의 진술은 거짓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KT가 두산을 8대4로 꺾고 4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T는 21세기 신생팀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해내면서 명실상부 프로야구의 강팀으로 떠올랐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KT는 경기 초반부터 두산 투수진을 난타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1회 초 황재균의 1타점 2루타에 이어 6번 타자 장성우, 7번 타자 배정대가 연속 적시타를 터뜨린 KT는 순식간에 석점을 뽑았습니다. 이외에도 선취점의 주인공 황재균과 호잉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나며 두산 불펜을 무너뜨렸습니다. 시리즈 내내 무기력했던 두산 타선도 페르난데스가 2타점 적시타, 김재환이 솔로 홈런을 때리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8회 초 호잉의 우승을 자축하는 투런포에 이어 마무리 김재윤이 경기를 마무리한 KT가 창단 7년 만에 첫 통합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3년 전 부임해 지난해 팀을 정규리그 2위에 올린 이강철 감독은 올해는 통합 우승으로 강철 매직을 마무리했습니다. KT 역사에 남는 통합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내 KT가 창단 7년 만에 통합 우승으로 어엿한 강팀이 되면서 내년 프로야구 우승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갖가지 강력한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요즘인데요. 이탈리아에선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회오리 구름이 어두운 하늘을 휘감아 오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폭풍이 몰아치며 생긴 현상인데요. 회오리 바람이 어찌나 강했는지 50대 남성이 집을 나서다 휘말려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한 달 사이 2번이나 폭풍과 홍수 피해를 본 시칠리아. 기후변화로 올가을 유달리 바닷물이 따뜻해지며 폭풍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중문화의 상징으로도 불리는 이 캐릭터가 어느덧 93살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미키와 미니마우스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벌써 93살이나 됐다는데요. 미키와 미니는 1928년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의 주인공으로 탄생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벌써 노인이 됐을 나이지만 동심의 세계에서 둘은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원래 이름은 모티머와 미네르바였다는데 어쩐지 낯설기도 하죠. 어느덧 3대가 공유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된 미키와 미니, 생일 축하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탄생의 역사를 지닌 공간을 소개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8년 만에 다시 태어났다네요.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인 교회 내부. 1000년도 넘은 프레스코 벽화가 선명한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자리에 세워졌다는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인데요. 1500여 년이란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벽화의 훼손이 심각했고 유네스코 지정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오를 정도였다니 그 심각함이 상상이 가시나요? 전 세계에서 모인 성금 덕에 지난 8년간 복원 작업을 했고 마침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먼지가 쌓여있는 데다가 추가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중서부 지역과 전북, 경북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까지 보이겠고요. 내일까지도 공기질 나쁜 곳이 많겠습니다. 오전에는 짙은 안개와 뒤섞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는 가운데 서울은 현재 기온 11.4도로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도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휴일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다음 주부터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해서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중서부 지역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4도, 대구는 3.7도로 남부지방은 여전히 쌀쌀하고 중부지방은 온화합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부산은 20도, 안동 1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휴일에 내리는 비는 밤늦게 시작되겠고요. 수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